근데 이거 진짜 해야 돼요? 아니 너무 유치해. 자연스러운 게 좋단 말이에요. 이거 자괴감 들어. 2020년에 도착했습니다. 네. 빠르면 빠르고, 느리다면 느린. 벌써 한 해가 금방 지나갔네요. 근데 2020년이 되면은 뭔가 되게 바뀔 것 같지 않았어? 저는 올해쯤에는 통일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좀 이렇게 왕래가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했는데 뭐 안타깝게도 다시 좀 이렇게 안 좋은 국면으로 흘러가서 좀 안타깝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어떤 걸 예측했는지 타임캡슐을 통해서 한번 나름 살펴볼까? 타임캡슐이죠 이게. 이 액체 괴물이 있는데 뭔가요? 로봇과 함께 스포츠. 이거 혹시 그거 리얼 스틸 영화 아세요? 복싱? 그렇죠, 복싱. 누가 나오는지도 아세요? 휴잭맨이었나? 네, 휴잭맨이 36% 못해요. 음... 그러다가 철덩어리에 있는 로봇을 데리고 어떻게 우승까지 하는. 그게 약간 인간이 동작을 하면은 기계를 학습하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나? 그렇죠, 그런 것도 있었죠. 이게 그냥 단순히 조이스틱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막 모션 캡처도 하고 휴잭맨이 동작을 따라하고 머신러닝도 하고 그랬죠. 먼 미래에는 로봇을 보고 좀 즐거워할 수도 있고 로봇 스포츠가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근데 그게 지금 와서 그렇지 그 당시에는 좀 허무는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로봇 영화를 볼 때마다 무서운 점이 기계가 스스로 학습을 해서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고 막 스카이넷이 나와서 인간을 정복하고 이런 거잖아. 네. 근데 그걸 언제 가장 체감했냐면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을 때 그것도 한 판 빼고 다 이겼잖아. 그게 알파고가 10,000 개의 프로기사의 기보를 다운받아서 그걸 모방하고 그리고 바둑판 각 영역에 이제 승률을 계산해서 각 수마다 벌어질 모든 상황을 미리 예측을 했대. 그러니까 딥러닝이라고 불리는 머신러닝의 하나의 그 방법이죠. 저는 기억이 나는 게 옛날에 그 로봇 격투대회 같은 게 있었어요. 그게 아까 말했던 리얼 스틱 같은 그런 로봇이 아니라 되게 한 조그만한 그 탱크같이 생긴 로봇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케이지 안에 들어가서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한 로봇이 부서질 때까지. 근데 이게 되게 잔인할 수도 있는 게 막 불을 쏘고 막 드릴로 쑤시고 파괴하시는구나. 전기톱으로 막 쪼개고 이렇게까지 해서 서로 막 피 튀지게 싸우고 했는데 근데 기계가 이렇게 인간을 대신해서 스포츠를 하면은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스포츠라는 가치에 맞을까? 스포츠까지 로봇이 넘어온다. 솔직히 재미없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보는 게 뼈를 깎는 선수들의 노력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체력과 정신력, 이런 것들이 스포츠맨십. 그쵸. 우리가 느낄 수 없는, 일반인들이 느낄 수 없는 거 선수들도 통해서 쾌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는 건데 그거를 로봇이 한다? 글쎄요, 로봇 보고 그렇게 과연 우리가 공감을 할 수 있을까? 아닐 것 같아요. 나도 좀 비슷한데 나는 스포츠의 매력은 어떤 불확실성이라고 생각하거든. 그쵸, 마이크 타이슨이 이런 말을 했잖아. 누구에게나 계획은 있다. 처맞기 전까지. 이렇게 언더독이 막 강자를 이길 수도 있고 경기가 반전될 수도 있는 게 스포츠의 매력인데 너무 예측 가능한 흐름대로 흘러가는 게 과연 재밌을까라는 생각도 들어. 그치? 이거 뭐예요, 내용이? 뱃속의 칩. 뇌속의 칩? 그 10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건데? 앨런 머스크. 앨런 알지? 머스크. 알죠? 아이언맨의 그치? 실제 모델. 토니 스타크. 토니 스타크. 근데 앨런 머스크가 이제 AI가 막 개발되고 이제 인간을 위협하니까 두려움이 생긴 거야. 인간도 칩을 심어서 컴퓨터와 연결해야 된다. 매트릭스? 그치? 매트릭스. 예를 들어 매트릭스 보면은 네오가 트리니티한테 물어보잖아. 헬기 조종할 줄 알아? 잠깐만.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알아. 그렇죠. 가잖아. 그 장면 되게 신기하긴 했어요. 예. 그 사이에 이제 머릿속에서 그 데이터를 다운받고 이제 뭐 조종법을 다운받고 익히게 된 거지. 그런 것들을 목표로 이제 만드는 개발하고 회사가 있다. 바로 뉴럴링크. 뉴럴링크. 그러니까 인간의 뇌 속에 전극을 심거나 이제 몸 안에 어떤 센서를 하는 거는 옛날부터 시도를 해왔어. 그렇죠. 근데 이게 발전이 되면은 일단 짧은 시간 안에는 뭐
우울증 치료라든가 특정 어떤 신경 치료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우리 공상 소설 속에 나올 법한 데이터를 다운받고 그리고 머릿속으로만 서치를 할 수 있고 점점 그 정도까지 발전할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남은 일인 것 같아요. 자, 2020 우주의 원더키디? 원더키디? 우주의 원더키디를 모르면 어떡합니까? 아, 참 옛날 분. 종이. 여기 있네. 아, 이거구나. 이게 뭐예요? 때는 서기 2020년 이 지구에서 폭발적인 인구 증가, 자원 고갈의 위기, 날로 심해진 환경 오염 문제 등으로 심각한 생활고를 겪게 될 처지에 놓이며 인류는 독수리호를 우주로 파견한다. 이거 인터스텔라인데? 그러니까 근데 우주 여행뿐만 아니라 이 다른 행성으로 이주 같은 거는 이제 SF 영화의 단골 소재였던 것 같아. 그쵸. 인터스텔라도 그랬고 마션도 이제 화성에서 화성에서 이제 농사 짓고. 그렇죠. 이 앨런 머스크가 최근에 우주 개발 업체 스페이스X를 이제 설립을 하면서 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2024년쯤에는 인간을 화성으로 보내겠다. 민간 우주선을 하나 쏘아 올렸죠. 결국은 쏘아 올렸는데 그 우주선의 이름이 팔콘 헤비입니다. 팔콘이 어디서 들어본 말인데? 스타워즈. 밀레니얼 팔콘. 그렇죠. 거기서 따온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작년 2월달에 테슬라의 전기 자동차를 실은 대형 로켓 발사했죠. 앨런 머스크만 뛰어든 게 아니라 아마존의 CEO 제프 베조스. 베조스는 이제 우주 개발에 힘을 싣기 위해서 11억 달러를 즉각적으로 투자를 해서 블루 오리진이라는 회사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민간에서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비용이 많이 절감됐기 때문이라고 하거든. 예전 같았으면은 발사체가 있으면 그 코어 부분만 우주로 하고 나머지 양옆에 두 개 부분은 이제 버리는 거였고 쏠 때마다 새로 만드는 거였는데 그렇죠. 그 두 개를 재활용한다 그러더라고. 3분의 1 정도로 가격이 줄어든다고 비용이. 하더라고요. 나사가 했던 얘기 있잖아요. 당신이 상상하는 거 이미 다 하고 있다. 상상하는 거 그 이상을 하고 있다. 2020 원더키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허황되지 않았나. 물론 상상을 한 거지만 근데 그래도 많이 따라가고 있다. 이미 많이 따라가려고 하고 있다. 저희 채널 구독? 아니 이거 왜 안 하는데? 나는 하는데 왜 안 이거 여기서 하는데? 하지 마. 아 왜요? 스마트폰 터치폰을 쓸 때 지금의 스마트폰 기능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이 있어. 예측이 되나 그게? 액정 4인치 이상 와이드 LCD 그리고 PMP 기능을 추가해서 핸드폰에서 동영상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영화나 애니도 볼 수 있어야 되고 무선 인터넷 기능이 강화돼서 구글, 네이버, 야후 전 세계의 인터넷 홈페이지들을 막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액정에 터치 스크린이 추가되어야 된다. 이게 2008년도에 나온 글이 맞다고요? 댓글 보면은 한번 읽어볼래? 내 노트북에다 핸드폰을 박았을 이 휴대폰을 전화랑 문자랑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되게 욕을 많이 했네요 이 당시에는. 이미 휴대폰은 아니잖아. 이미 휴대폰이 아니잖아. 아마 터치 기술이 발달해서 그래서 이제 전면에 터치를 할 수 있는 게 스마트폰의 시작이 아니었나. 그리고 이제 어플리케이션. 예전에는 이제 항상 어떤 기능을 쓰기 위해서는 그 기능이 하드웨어에 탑재된 핸드폰을 썼어야 되는데 이제는 누구든지 앱을 개발할 수 있고 이제 사고 팔 수 있잖아.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내비게이션도 쓸 수 있는 거고 지도도 다운받을 수 있는 거고 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저는 NFC 기능, 블루투스 기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삼성페이 쓰시는 분들도 많고 핸드폰 요 사이에 케이스 사이에 그냥 신분증만 놓고 다니고 끝. 현금도 안 쓰고 카드도 안 들고 다니고. 이게 NFC 기능이란 게 Near Field Communication입니다. 근거리 무선 통신의 약자인데 이게 10cm 이내 가까운 거리에서 되게 잘 인식이 되고 인식 속도가 엄청 빠르다고 해요. 또 전력도 필요 없고 그래서 교통카드로도 쓸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막 에어드랍 같이 블루투스도 요즘 많이 쓰죠. 네, 블루투스가 되는 핸드폰이 있었는데 문근영폰이라고 했었거든. 너무 사고 싶은 거야. 그때 광고 보면은 문근영이 이제 이어폰을 끼고 춤을 춰. 나는 대학교 가면 다 춤추고 있는 줄 알아. 강의실에서. 미친 사람 같잖아. 핸드폰은 저 책상에 있어. 근데 전화가 온 거야. 저기까지 가서 전화를 받는 게 아니고 손에 들고 있으니까 이걸로 누르면 여보세요? 첨단 기술 같고 비쌌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블루투스가 다 보급화돼 있어서 다 이런 에어팟 와이어리스 이제 이어폰을 쓰고 있잖아. 뚝 하면 다 되는. 범죄 인식, 과학수사.
옛날에 형사물 보면은 그런 거 많았지. 삼정들이 형사들이나 이 돋보기를 들고 다녔어. 돋보기 이렇게 들고 다니고. 요새는 디지털 사이에서도 그런 흔적이 많이 남아있는다고 그러네.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아, 그 숙명여고 맞아요. 그 쌍둥이 쌍둥이 사건, 사건. 쌍둥이 사건 때 되게 크게 역할을 한 건데 이 포렌식이라는 말 자체가 법의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상에서 돌아가고 있는 정보들, 정보기기들의 전자기기들에 남아있는 기록들을 가지고 증거화시키는 거예요. 나는 과학 수사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프로파일러. 프로파일러. 심리. 범죄 심리. 네. 특히 옛날에 양들의 침묵이라는 영화 보면은 FBI 요원이 한니발 렉터라는 희대의 살인마의 인터뷰를 하면서 그렇죠. 다른 범죄 사건에 대한 자문을 얻잖아. 그렇죠.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얼마 전에 그렇죠. 진범이 나왔잖아. 음. 근데 유영철이 어떤 예언을 했대. 화성 연쇄 살인범은 죽었거나 감옥에 있다. 이 사람들은 절대 멈출 수가 없다. 그 이후로 그래서 수감자들한테 제보를 되게 많이 받았대. 그거를 포착을 해서 수사망을 좁힌 거야. 그러면은 그 좁힌 거에서 또 DNA DNA를 통해서 이제 결론을 내린 거지. 결론까지. 너구나. 네. 특정을 지은 거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DNA 기술도 되게 좋아져서 당시에는 밝히지 못했던 것들이 지금 와서 밝힐 수 있었고 그게 정확히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다. 많이 알수록 좋은 거죠. 2020년이 이렇게 왔네. 또 한 해가 또 가서 결국 또 오고 또 내년에 또 한 해가 올 거고. 예, 뭐 2020년 또 기대가 됩니다. 예. 근데 혹시 이거 그렇습니다. 보셨나요? 이게 뭐지? 벌써 난리난 2020년 월별 공휴일 소름 끼치는 현황. 빨간 날이 뭐 없는 거 아니야? 빨간 날이 없어. We are lying. Tell you the truth. 허! 영화? 영화! 허 보셨어요? 인생 영화지. 아 인생. 나는 진짜 그 스칼렛 요한슨 목소리가 너무 매력 있는 거야. 이 정도면은 그런 감정을 느낄만 하다. 이 얘기 들으니까 최근에 네이버 인공지능 클로바 아, 유인나? 유인나 그렇죠. 유인나. 유인나 맨날 상담받을 거야. 시리랑 빅스비는 써보셨어요? 예전에는 이해 못하는 사람의 말을 지금은 좀 많이 알아듣는 것 같아. 말 나온 김에 CD로 연애 상담을 해보는 거 어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시리야, 내 여자친구는 어딨어? 연락처에서 여자친구를 찾을 수 없습니다. We are lying.